거짓말 마십시오. 고철 덩어리로 어떻게 10만 년치 에너지를 얻습니까? 선진국들이 수조 원을 들이붓고도 포기했던 신이 숨겨둔 에너지. 하지만 한국은 남들이 포기한 그곳에서 10만 년치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모두가 10분도 못 버티고 부서질 거라 장담했던 그 장비가 올라오자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아무도 상상 못했던 방법으로 10만 년치 에너지를 독점하게 된 대한민국. 과연 그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한국은 무엇을 건져 올린 걸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지금 제 조국, 모로코의 대지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댐은 말라붙었고 수력발전소는 멈췄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라 불리던 화려한 도시 카사블랑카조차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제 이름은 유세프 엘파시 모로코 에너지부 차관보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뼈아픈 굴욕의 역사이자 제 조국이 다시 태어난 날의 기록입니다. 그해 7월 라바트의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나들었습니다. 하늘은 원망스러울 만큼 맑았고 땅은 쩍쩍 갈라져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40일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위대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전기를 달라, 물을 달라. 하지만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국토의 젖줄이라 불리던 알와으다 댐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수력발전소 터빈은 멈췄습니다. 병원에서는 인큐베이터가 꺼져 미숙아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고 공장은 가동을 멈췄습니다. 국가 전력 예비율 3% 사실상 블랙아웃 직전이었습니다. 에어컨조차 켜지 못한 장관실의 공기는 찜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숨 막히게 만든 건 더위가 아니었습니다. 제 맞은편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한 남자. 바로 프랑스 국영에너지 기업의 협상이사 앙리 르클레르 때문이었습니다. 르클레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휴대용 냉풍기가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그는 마치 식민지 시대 총독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더군요. 오다 보니 시내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던데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투에는 걱정이라곤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장관님은 땀으로 흥건한 손수건을 꽉 쥐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르클레르 이사님, 프랑스가 약속한 긴급 전력 지원선은 언제 도착합니까?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서둘러 주십시오. 르클레르는 얄밉도록 느긋하게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 그 지원선 말입니까? 물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대서양에 떠있는 우리 원자력. 항공모함에서 전력을 끌어오면 라바트 전체를 24시간 안에 밝힐 수 있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지 않습니까? 그가 테이블 위로 두툼한 서류 뭉치를 툭 던졌습니다. 서류 표지에는 라바트 에너지 협정이라는 그럴싸한 제목이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악마의 계약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3조사항 모로코 정부는 향후 50년간 대서양 연안 200해리에 대한 독점적 광물, 채굴권 및 태양에너지, 개발권을 프랑스 에너지 기업에 양도한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전기를 줄 테니 나라의 앞바다를 통째로 넘기라는 소리였습니다. 대서양 연안은 모로코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미래 자원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주권 침해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까? 우린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르클레르는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유세프 차관보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지금 아쉬운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당장 내일 정오까지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라바트의 수도 펌프도 멈춥니다. 그러면 도시 전체가 말라 죽는 거예요.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아니면 전기를 만들어줍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그는 정확히 우리의 급소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과거 식민지 시절 우리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수모가 21세기에 넥타이를 맨 비즈니스맨들에 의해 똑같이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르클레르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손목시계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지원선은 이탈리아로 방향을 돌릴 겁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가고 장관실에는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장관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유세프, 나는 매국노가 되고 싶지 않네. 하지만 내 손으로 국민들을 목말라 죽게 할 수도 없어. 어쩌면 좋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프랑스의 속국으로 전락해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던 그때 책상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 국제에너지 박람회에서 만난 낯선 동양인들이 건네주고 간 제안서였습니다. 당시 우리 부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뭐 대서양의 파도를 이용해서 우라늄을 뽑는다고, 저 거센 파도에 장비를 넣으면 10분도 안 돼서 고철 덩어리가 될 걸 미친 짓이야. 프랑스 기술자들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기술, 심지어 미국조차 포기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무모함이 아닌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국,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서류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키오스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라는 로고와 함께 거친 파도를 형상화한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에는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손을 잡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적이라도 바라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기는 한재석입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모로코 에너지부 유세프입니다. 박람회에서 주신 제안서를 봤습니다. 당신들의 기술 아직 유효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상황이 급하신 것 같군요. 프랑스가 우리를 조이고 있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정오라 알겠습니다. 저희가 갑니다. 버텨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올까?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정오가 다가왔습니다. 르클레르가 다시 장관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샴페인까지 준비해 온 상태였습니다. 자, 결정하셨습니까? 장관님, 볼펜 여기 있습니다. 장관님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그 순간 창밖에서 거대한 천둥소리 같은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헬기 소리였습니다. 장관님과 르클레르 그리고 저까지 모두가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라바트 상공의 거대한 수송 헬기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헬기 옆면에는 선명한 태극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대한 금속 구조물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르클레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저게 뭐야? 대체 저게 뭐냐고. 그때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제전화 국가번호 82,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낮고 굵은 목소리에 전율했습니다. 여기는 한재석입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전화기를 꽉 쥐며 장관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장관님, 서명하지 마십시오. 한국이 왔습니다. 제가 연락한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르클레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한국이라니, 그 반도체나 만드는 나라가 여기서 뭘 한다는 거야. 저 따위 고철 덩어리로 뭘 하겠다고 당장 쫓아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등장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선포였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전쟁, 그리고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는 전쟁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가져온 저 거대한 구조물이 태풍이 몰아치는 대서양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르클레르가 말한 고철 덩어리가 훗날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보물을 뱉어내게 될 줄은 말입니다. 과연 한국팀은 프랑스의 방해와 자연의 재앙을 뚫고 모로코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대로 거친 파도 속에 수장되고 말까요?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헬기 세대가 장관실 앞 광장에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에 서류들이 사방으로 날렸습니다. 르클레르의 머리카락도 엉망이 되었죠. 그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창밖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일 수도 있었고요.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젖힌 손 햇볕에 그을린 피부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을 뚫고 온 선장 같은 눈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재석입니다. 키오스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입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잡힌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에서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유세프 엘파시입니다. 에너지부 차관보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로 한국 기술진 20명 정도가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낭복을 빼입고 온 프랑스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협상하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르클레르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포르락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와 협상 중인 거 알고 계시죠? 제3자가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한재석은 르클레르를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저희는 끼어든 게 아닙니다. 초청받았습니다. 일주일 전 국제에너지 박람회에서요. 르클레르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라 반도체나 만들던 나라 아닙니까? 스마트폰도 잘 만들죠. 그런데 에너지 기술은 처음 듣는데요. 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한재석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보여드리죠. 그는 부하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헬기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금속 구조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게 뭔지 아십니까? 르클레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철 덩어리 아닙니까? 저걸 대서양에 넣으면 10분도 안 돼서 파도에 부서질 겁니다. 프랑스 최고의 해양공학자들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프랑스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전 세계가 불가능한 겁니까? 한재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 담긴 힘은 르클레르의 고함보다 강했습니다. 미국도 시도했습니다. 포기했죠. 일본도 도전했습니다. 손들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한국은 30년을 연구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르클레르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재석 팀장님 기술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장관님께서도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서 여전히 더웠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재석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1리터에는 우라늄 3마이크로그램이 녹아 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죠. 모래사장에서 금가루를 찾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포기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하얀 섬유 같은 물질이 보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개발한 나노 흡착 섬유입니다. 아미도옥심이라는 화학물질을 나노 단위로 코팅했습니다. 이 섬유는 바닷물 속 우라늄만 선택적으로 빨아들입니다. 다른 건 무시하고요.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그런 건 다른 나라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경제성이 없었죠. 저희 기술은 다릅니다. 기존 흡착제보다 효율이 50배 높습니다. 그리고 10번 이상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르클레르가 끼어들었습니다. 효율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습니다. 대서양 파도가 얼마나 거친지 아십니까? 장비를 넣는 순간 부서집니다. 한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잔잔한 바다에서만 실험했습니다. 파도가 치면 장비가 망가지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발상을 뒤집었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거대한 부유식 플랫폼이었습니다. 파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 파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해류가 빠르면 더 많은 바닷물이 흡착, 섬유를 통과합니다. 파도가 세면 섬유가 더 많이 흔들리면서 접촉 면적이 늘어납니다. 거친 바다가 오히려 효율을 높여주는 겁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역발상이었습니다. 모두가 피하려던 것을 오히려 활용하다니. 한재석이 지도를 띄웠습니다. 모로코 앞바다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모로코 대서양 연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류 속도가 빠르고 우라늄 농도가 세계 평균의 2.5배입니다. 카나리아 해류가 지나가면서 영양염료와 함께 우라늄을 농축시키거든요. 장관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뽑을 수 있습니까? 연간 150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15기를 1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양입니다. 모로코 전력 수요의 70%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50톤이라니 상상도 못한 숫자였습니다. 르클레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허풍입니다.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이론이에요. 실제 바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재석이 르클레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는 이미 동해에서 3년간 실증 실험을 마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데이터 다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리죠. 르클레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프랑스는 50년 독점권을 요구했습니다. 한재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조건은 다릅니다. 수익 배분 6대4 모로코가 60%를 가져갑니다. 뭐라고요? 장관님이 되물었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5년 후에는 모로코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르클레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건 사기예요. 저렇게 좋은 조건을 내걸 리가 없습니다. 분명 숨은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한재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그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한재석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장관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믿기 어렵군요. 하지만 프랑스의 조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르클레르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장관님 속지 마십시오. 한국 따위가 프랑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들의 기술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그럼 검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재석 팀장님, 저를 현장에 데려가 주십시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작동하는지. 한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직접 보시면 믿게 될 겁니다. 르클레르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세요. 그리고 저 고철 덩어리가 파도에 부서지는 걸 직접 확인하시죠. 그때 가서 후회해도 저는 모릅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만드는 나라,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르클레르 말대로 사기인 걸까요?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정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알 수 있겠죠. 내일이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다음날 새벽 4시 저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한재석과 한국 기술진이 함께했습니다. 헬기가 이륙하자 라바트의 어두운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쪽으로 대서양을 향해 저 거친 파도가 기다리는 곳으로.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생애 최악의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헬기가 해안선을 넘어서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래로 펼쳐진 대서양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란색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포말이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마치 바다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기서 작업을 한다고요. 한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파도가 우리의 동력입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요. 저 지옥 같은 바다에 사람이 들어간다고요. 장비를 설치한다고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30분쯤 비행했을까요? 수평선 너머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구조물이었습니다. 파도 위에 떠있는 인공섬 같았습니다. 저게 뭡니까? 저희 선발대가 설치한 부유식 해상 플랫폼입니다. 어젯밤 저희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반을 닦아놨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저런 구조물이 버티고 있는 걸까요? 파도가 플랫폼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끄떡없었습니다. 파도를 타듯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파도에 부서지지 않고. 한재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조선 강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배를 만듭니다. 파도를 이기는 기술은 우리 전문 분야죠. 헬기가 플랫폼에 착륙했습니다. 발을 딛는 순간 바닥이 출렁거렸습니다.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금방 적응됩니다. 플랫폼 위에는 이미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크레인 발전기, 그리고 헬기에 매달려왔던 그 거대한 금속 구조물들. 가까이서 보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재석이 설명했습니다. 저게 흡착 모듈입니다. 저 안에 나노 흡착 섬유가 수만 가닥 들어 있습니다. 바다에 넣으면 해류가 섬유 사이로 지나가면서 우라늄을 흡착합니다. 그가 작업복을 입은 기술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레인이 흡착 모듈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모듈이 플랫폼 가장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미친 듯이 몰아쳤습니다. 모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합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듈이 수면에 닿았습니다. 파도가 덮쳤습니다. 잠시 모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물러가자 모듈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바다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성공입니다. 첫 번째 모듈 투하 완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총 12개의 모듈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로프를 잡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 옆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유세프 씨, 이쪽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서로 눈빛만으로 소통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11번째 모듈까지 설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팀장님 기상이변입니다. 통신 담당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한재석이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빠릅니다. 2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저는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하늘이 검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철수해야 합니다. 부팀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면 헬기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습니다. 폭풍이 오면 이륙이 불가능합니다. 한재석이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이 마지막 모듈을 향했습니다. 아직 설치하지 못한 12번째 모듈. 마지막 모듈 없이도 작동합니까? 작동은 합니다. 하지만 효율이 30% 떨어집니다. 예상 수치를 맞추려면 12개 모두 필요합니다. 한재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세프 차관보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수하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약해집니다. 프랑스가 비웃을 겁니다. 역시 안 된다고. 그러면 모로코 정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검은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폭풍 속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솔직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거실에서 촛불에 비친 그 주름진 얼굴.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 프랑스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 남겼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재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원 작업 계속합니다. 폭풍 전에 끝냅시다. 작업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모두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크레인이 마지막 모듈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파도가 높아졌습니다. 플랫폼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모듈이 바다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그 순간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습니다. 10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 벽 같았습니다. 잡아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플랫폼을 덮쳤습니다.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난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한재석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습니다. 모듈은요? 모듈은 괜찮습니까? 한재석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마지막 모듈이 제 위치에 안착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에도 버텨낸 것입니다. 성공입니다. 12개 모듈 전부 설치 완료.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전원 대피 폭풍이 온다. 우리는 플랫폼 중앙의 대피소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폭풍은 밤새 몰아쳤습니다. 대피소 안에서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천장이 흔들렸습니다. 벽이 삐걱거렸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삼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처럼. 한재석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서우십니까? 솔직히 내 죽을 것 같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동해에서 실험할 때요. 태풍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버텼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위험한데. 한재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부였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하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다는 무섭지만 바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바다와 싸우지 말고 바다와 친구가 되라고. 폭풍이 대피소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재석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전 세계가 바뀝니다. 우라늄 걱정 없이 원전을 돌릴 수 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를 무한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아버지가 꿈꿨던 바다와 친구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폭풍이 물러갔습니다. 대피소 문을 열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잔잔해져 있었습니다. 플랫폼은 무사했습니다. 약간의 손상이 있었지만 핵심 장비는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모듈 상태 확인. 기술자가 수중 드론을 띄웠습니다. 모니터에 바다 속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12개의 모듈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전 모듈 정상 흡착 작업 시작되었습니다. 한재석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일주일 후에 회수합니다. 그때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물속에서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라늄이 모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느크네르 말대로 실패할까요?
일주일 그 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헬기가 도착해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라바트로 돌아가는 길. 저는 창밖으로 플랫폼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 구조물 위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프랑스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걸, 상상을 초월하는 방해가 시작될 거라는 걸. 라바트에 도착하자마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는데 장관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계셨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세프, 큰일이다. 무슨 일이십니까? 장관님이 서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에서 온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로코 정부가 한국과 에너지 협력을 진행할 경우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이며 모로코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다. 협박입니다. 그래, 명백한 협박이야. 모로코 수출의 60%가 유럽으로 향합니다. 농산물이 특히 많습니다. 관세 혜택이 사라지면 농가들이 무너집니다. 수백만 명이 생계를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관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장관님 말이 맞았습니다. 프랑스의 공격은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랑스 언론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르몽드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로코가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이는 무책임한 도박이다. 르피가로는 더 심했습니다. 한국의 해수, 우라늄 기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기에 가깝다. 모로코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있다. 기사들이 쏟아지자 국제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언론들도 프랑스 기사를 인용하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사기라니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버텨내는 장비를 목숨을 걸고 작업하는 한국 기술자들을 그게 사기란 말입니까? 하지만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듈 투하 후 날제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차관보님, 큰일입니다. 한국팀 일정이 유출되었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 한국팀의 위치와 작업 일정을 외부에 흘렸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입수한 것 같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걸 느꼈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 중에 프랑스에 정보를 넘긴 자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아직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에너지부 내부인 것은 확실합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 중 하나가 배신자라니. 60년 전 할아버지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프랑스에 협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재석 팀장에게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유세프 차관보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프랑스 해군 함정 3척이 우리 플랫폼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뭐라고요? 해양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 작업을 방해하려는 겁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해양환경보호라니. 그게 핑계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치 중입니다. 그들이 플랫폼에 접근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고 있지만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버텨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장관실로 뛰어갔습니다. 장관님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해군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 영해입니다. 프랑스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장관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와 정면 충돌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해. 외교로는 시간이 없습니다. 회수 작업까지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전에 저들이 장비를 망가뜨리면 끝입니다. 장관님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도 막막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장관님이 받았습니다. 통화 내용을 듣는 장관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장관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왕궁에서 연락이 왔다. 국왕 폐하께서 상황을 보고받으셨다. 폐하께서요? 그래, 폐하께서 직접 결정을 내리셨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모로코에서 국왕의 말씀은 곧 법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관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군을 보내라고 하셨다. 우리 영해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책임진다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폐하께서 한국 편을 드신 것입니다. 프랑스에 맞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폐하.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모로코 해군 구축함 2척이 출항했습니다. 저도 함께 탔습니다.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싶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본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프랑스 함정 3척이 한국 플랫폼을 빙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재석 팀장과 기술자들은 플랫폼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구축함이 접근하자 프랑스 함정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이곳은 국제 수역입니다. 해양 환경 조사 중이니 접근하지 마십시오. 함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장이 무전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모로코 왕립 해군입니다. 이곳은 모로코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귀국 함정은 즉시 철수하십시오. 이것은 모로코 국왕폐하의 명령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측에서 대답이 왔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철수할 수 없습니다. 함장이 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플랫폼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갑판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전진하십시오. 함장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함정 전진 한국 플랫폼 보호 태세. 구축함이 천천히 프랑스 함정과 플랫폼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충돌이라도 나면 국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프랑스 함정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충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 두 척, 세 척 모두 프랑스 함정 철수합니다. 함교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도 주먹을 하늘로 치켜들었습니다. 무전기에서 한재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세프 차관보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한 팀장님 폐하께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회수 작업까지 이틀 남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플랫폼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틀만 버티면 됩니다. 이틀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한국 기술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닌지, 모든 게 그 순간에 결정됩니다. 회수 작업 당일 새벽 저는 다시 헬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장관님도 함께였습니다. 국왕폐하의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지켜보라고. 수평선 너머로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해군 함정들이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함정도 보였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결과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길 기다리고 있겠죠? 헬기가 플랫폼에 착륙했습니다. 한재석 팀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시작하시죠.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흡착 모듈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바다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는 장관님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면이 출렁였습니다. 거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전 투하했을 때 모듈 안의 섬유는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섬유는 색이 달랐습니다. 황록색이었습니다. 연한 녹색이 섞인 노란빛, 마치 보물이 스며든 것처럼. 저게 뭡니까?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한재석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라늄입니다. 흡착된 우라늄이 저 색깔을 만듭니다. 성공한 겁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한재석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양과 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섬유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것을 분석 장비에 넣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분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순도 99.2%, 추정 총량 12.8kg. 한재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성공입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플랫폼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모로코 직원들도 함께 환호했습니다. 저는 한재석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팀장님.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닙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님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무표정한 분인데 오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한 팀장 대단하오. 정말 대단해. 과찬이십니다, 장관님. 이 소식을 폐하께 보고해야겠소. 역사적인 순간이오. 장관님이 위성 전화로 왕궁에 연락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거친 파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프랑스가 비웃었던 그 고철 덩어리가 황금보다 귀한 보물을 토해낸 것입니다. 멀리서 프랑스 함정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르클레르는 지금 뭘 느끼고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세계 언론이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성공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CNN 헬기가 왔습니다. BBC 기자들이 왔습니다. 알자지라 카메라가 왔습니다. 플랫폼은 순식간에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재석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에너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해수에서 우라늄을 상업적으로 추출하는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술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모로코 연안에서만 연간 150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5기 분량입니다. 이론적으로 전 세계 바다에는 인류가 6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이 녹아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6만 년이라는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한국만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까? 한재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시도했고, 일본도 도전했습니다. 유럽도 연구했죠. 하지만 모두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경제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만 끝까지 갔습니다.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저력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재석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자들을 향했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저는 플랫폼 가장자리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프랑스 함정들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패배를 인정하듯이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60년 전 우리 할아버지가 꿈꿨던 진정한 독립, 자존심만이 아니라 힘을 가진 독립, 오늘 그 꿈이 한 걸음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음식과 모로코 음식이 함께 차려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모로코 직원들이 어울려 춤을 췄습니다. 한재석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음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세프 차관보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옆에서 본 것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한국 팀입니다. 아닙니다. 한재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폭풍 속에서 남겠다고 한 건 당신이었습니다. 해군을 보내달라고 한 것도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동료입니다. 한재석이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과 모로코와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동료.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동료.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유세프, 무슨 일이니? 뉴스에서 네 이름이 나오던데. 어머니, 저희가 해냈어요. 한국이 도와줬어요. 이제 정전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그런 거니? 네, 어머니 진짜예요. 아버지께도 말씀드려 주세요. 할아버지가 꿈꿨던 나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모로코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전용기가 도착했습니다. 라바트 국제공항. 저는 장관님과 함께 영접 나갔습니다. 사실 영접이라기보다는 확인하러 간 것에 가까웠습니다. 정말로 프랑스 장관이 왔는지,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협박하던 나라였습니다. 한국과 손잡으면 후회할 거라고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그런데 하루 만에 장관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전용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은 장 피에르 뒤랑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백발 신사. 평소 사진에서는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다물려 있었습니다. 뒤에서 낯익은 얼굴이 따라왔습니다. 르클레르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일주일 전이 떠올랐습니다. 장관실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우리를 내려다보던 그 거만한 모습.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비웃던 그 얼굴. 하지만 오늘의 르클레르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뒤랑 장관이 우리 장관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장관님, 협력의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협력.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협박했던 사람이 이제 협력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였습니다.
좋습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왕궁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한재석 팀장도 함께였습니다. 국왕폐하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한국팀을 반드시 동석시키라고 이승리의 주역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의실은 일주일 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프랑스가 갑이었습니다. 우리는 을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미는 조건을 받아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처지였습니다. 오늘은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갑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을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뒤랑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기세가 꺾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어제 결과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장관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냉랭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일주일 전 협박을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뒤랑 장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랑스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 그리고 모로코의 해역 셋이 함께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너지라니요. 실패했으니까. 이제 와서 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파이가 커지니까 한 조각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재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뒤랑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수익 배분 4대 3대 3을 제안합니다. 프랑스 40%, 한국 30%, 모로코 30%.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장관님,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 르클레르 이사는 우리에게 50년 독점권을 요구했습니다. 전기를 미끼로요. 우리 바다를 통째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프랑스의 협력 방식입니까? 뒤랑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르클레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직접 읽었습니다. 3조 사항 50년간 대서양 연안 200캐리 독점권. 그게 오해입니까?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뒤랑 장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르클레르는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한재석이 천천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모로코의 계약 조건입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수익 배분 6대 4, 모로코가 60%입니다. 뒤랑 장관의 눈이 커졌습니다. 60%라고요. 네, 모로코가 60%를 가져갑니다. 한국은 40%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기술을 제공하는 쪽이 더 적게 가져간다니. 한재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바다는 모로코의 바다입니다. 주인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기술 파트너일 뿐입니다. 뒤랑 장관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재석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모로코 현지 인력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5년 후에는 모로코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술 파트너로 남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뒤랑 장관이 르클레르를 쳐다봤습니다. 르클레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우리가 끼어들 자리가 없군요. 뒤랑 장관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없습니다. 한재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모로코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성공으로 모든 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프랑스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뒤랑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입니다. 모로코와의 무역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수출 관세 혜택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협박이었습니다. 또다시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장관님, 일주일 전 귀국은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관세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그때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솔직히요. 장관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협박하시겠다면 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뒤랑 장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재석이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십시오. 한재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라바트 시내가 보였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습니다. 도시는 잿더미가 됐고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줬습니다. 원조를 보내줬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는 그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이 뒤랑 장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 도움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나라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움과 착취는 다릅니다. 한재석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프랑스가 모로코에 제안한 것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약자의 약점을 이용한 착취였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틈타 바다를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그것은 21세기에 용납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뒤랑 장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는 그런 방식이 통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착취는 원수를 만들 뿐입니다. 한재석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뒤랑 장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그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르클레르가 황급히 뒤따랐습니다. 문에 다다랐을 때 저는 르클레르를 불렀습니다. 르클레르 이사님. 그가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고 하셨죠? 자존심이 전기를 만들어주냐고.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자존심은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밥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리에게 그 기술을 줬습니다. 르클레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들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한국은 나눠주려 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졌고 한국은 이겼습니다. 르클레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뒤랑 장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한재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팀장,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쯤 프랑스의 속국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한재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장관님. 우리는 기술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프랑스에 맞서 싸운 것은 모로코입니다. 폐하와 장관님과 유세프 차관보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장관님이 한재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공식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왕궁대회의실이었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산업부 장관이 급히 날아왔습니다.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숲을 이루었습니다. 모든 눈이 조인식 테이블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펼쳐졌습니다. 30년 장기 파트너십 계약 수익 배분, 6대4 기술 교육 및 현지 인력 고용, 모로코 에너지 독립을 위한 협력. 양국 대표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국왕폐하께서 연단에 오르셨습니다. 회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로코는 에너지 독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폐하의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힘만으로 이룬 게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친구들이 도와줬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해줬습니다. 폐하께서 한국 장관을 바라보셨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횡포에 맞서 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국의 이익만 챙기지 않고 함께 성장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새로운 동맹입니다. 폐하께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모로코와 한국은 영원한 형제국입니다. 이 우정은 우리 자손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립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프랑스가 물러가고 한국이 함께한 그 순간을, 60년 전 할아버지가 꿈꿨던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진 그 순간을. 조인식이 끝나고 저는 한재석을 찾았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십시오. 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정말로 6대4라니. 한국이 더 가져가도 되지 않았습니까? 기술을 개발한 건 한국인데요. 한재석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을 주면 친구가 되고 착취를 하면 원수가 된다고.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원수가 아니라 모로코가 한국의 친구가 되어주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입니다. 돈보다 값진 것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받은 도움을 잊지 않을 뿐입니다. 그날 밤 라바트 거리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정전 없는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호하고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한국 국기와 모로코 국기가 함께 휘날렸습니다. 누군가 태극기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 케이팝을 틀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희망이구나. 이게 바로 미래구나.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꿈꾸셨던 나라구나.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명확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이게 70년 전 전쟁 폐허였던 나라란 말입니까? 한국 수력원자력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았습니다. 유세프 차관보님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우수 파트너 초청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모로코 프로젝트 핵심 인력 10명이 함께였습니다. 첫 방문지는 서울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에 앉은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게 한국이구나. 한국 수력원자력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출한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0개국이 넘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역사 기술 개발 과정, 해외 진출 현황 모든 게 체계적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대전에 있는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해수, 우라늄 기술이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30년의 연구가 이루어진 현장. 연구원장이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복도를 몇 번이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실패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지만 매번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셋째 날은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거대한 돔 형태의 건물이 해안가에 서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발전소 하나가 서울 절반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탄소 배출은 제로입니다. 저는 모로코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런 발전소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한국이 도와준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넷째 날 저녁 서울 한강에 갔습니다. 다리 위에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에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한재석 팀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름답죠?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70년 전에는 이 강이 폐허였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죠.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한 겁니까?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로코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낼 겁니다.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돌아가면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가겠다고. 마지막 날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로코 대사도 왔습니다. 사장님이 연설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로코 친구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 모로코의 우정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유세프 엘파시입니다. 모로코 에너지부 차관보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조국이 프랑스에 다시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기술을 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착취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 왔습니다. 저는 한재석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되찾아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프랑스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평생 진정한 독립을 꿈꾸셨죠? 오늘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해냈습니다. 한국 친구들 덕분에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저는 한재석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유세프 차관보님이 함께해 주셔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모로코에서. 물론이죠.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함께해야죠.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져 갔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그 도시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기적의 도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라바트도 저렇게 될 거라고. 카사블랑카도 저렇게 빛날 거라고.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우리도 기적을 만들 거라고. 모로코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발전소가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해수 우라늄 프로젝트가 첫 번째 상업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2,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프로젝트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공장들이 돌아갔습니다. 사람들 얼굴에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승진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더 큰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세프, 네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덕분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대서양이 보입니다.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바다가 우리에게 미래를 선물했으니까요. 한국이 그 비밀을 풀어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편지를 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감사의 편지를.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저는 유세프 엘파시입니다. 모로코의 평범한 공무원이었던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저희 조국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뭄으로 전기가 끊기고 프랑스가 우리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이 왔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 기술을 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착취하려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도우려 했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했습니다. 프랑스의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만 준 게 아닙니다. 자존심을 되찾아줬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줬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일어난 이 나라.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변한 이 나라.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길을. 대한민국, 당신들은 단순히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약자의 손을 잡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젠가 모로코가 한국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면 그때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의 친구 유세프 엘파시울림. 여러분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기술이 지구 반대편 나라를 살렸습니다. 강대국의 횡포를 꺾고 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딱 2단어만 남겨주세요. 기술 강국. 한국.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그 2글자가 모여 이 영상이 전 세계 한국인에게 퍼져나갑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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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